덴마크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예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슬람의 장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폴란드와 일본이 이민자를 거의 받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미 점령당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나 독일, 영국,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투한 사실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덴마크가 그 해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선이 덴마크에 쏠리고 있고 또 새로 생긴 풀업 네이션스라는 채널에도 집중되고 있어요. 이 채널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을 폭로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반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덴마크는 유럽 서방 국가 중 급진 이슬람에 가장 강하게 맞서온 요새일지도 몰라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아니에요. 약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자기 문명을 지키려고 스스로 벽을 쌓았습니다. 단순히 국경에 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법적 장벽, 문화적 장벽, 정치적 장벽까지 세운 것입니다. 덴마크는 국경을 강화하고 평행 사회 단속, 강력한 반개토법 통과, 얼굴 전체 베일과 학교 기보실 금지, 망령 승인율을 최저로 낮췄으며 유럽의 다문화 모델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대단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가지는 경향 중 하나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만약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고 이미 도착한 사람들을 단순히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떠나도록 유도하거나 어느 정도 통합하고 동화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도입해서 대처할 수도 있어요. 덴마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026년 덴마크는 통합의 효과를 묻지 않고 문명적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막으려 합니다. 브뤼셀은 논쟁 중이지만 코펜하겐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2026년 봄 덴마크는 거의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한 걸음이 유럽의 이슬람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를 꼭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정말 천재적인 일을 하고 있고 비록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EU 전체가 지켜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자체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려면 의외의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덴마크는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성공 신화의 본보기였고 널리 알려진 관대한 복지국가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자랑했습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상 대학 교육, 낮은 부패, 국가와 시민 간 공정한 대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우리는 이제 우파가 이슬람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좌파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더 진보적이고 더 개방적인 태도가 그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을 더 빨리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오류가 정말 오류일 수 있다는 걸 아주 빨리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극단적인 워크 좌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방문객들이 덴마크인이 현대 문명의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해 책을 쓰곤 했고 이민도 그 자신감의 일부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덴마크 엘리트들은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언어 수업을 제공하고 복지국가에 연결해주면 새로운 이주민들도 한 세대쯤 지나면 덴마크인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었습니다. 2000년대 덴마크 당국은 주목받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서구권 이민자 실업률은 덴마크 원주민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비서구권 출신 아이들 중 55%만이 25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는 덴마크계의 약 85%와 비교됩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웃긴 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런 이민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서요. 하지만 덴마크인들은 데이터를 정말 잘 다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게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주민 대다수가 그 나라의 언어나 사회 규범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동네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특정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복지 의존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덴마크 모델 전체를 파산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중 분위기도 있었고요. 여러분, 대중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요. 대중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르바이스는 정치계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덴마크인들은 이민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를까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덴마크를 덴마크답게 만드는 것이었죠. 높은 신뢰와 낮은 마찰의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복지국가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저희 푸시백에서는 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들어와 침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리전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나쁘다고 믿게 하거나 서구인들에게 서구 사회가 무너진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덴마크처럼 국민들이 인프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지하도록 독려한 나라에선 누군가 빼앗으려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며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덴마크인들은 덴마크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점이에요. 자부심이 없으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빼앗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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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지킨다는 깊은 믿음 없이는 북유럽 복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깨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덴마크인들은 정치인들이 그 균열을 인정하려 들기 전에 이미 그 균열을 감지했어요. 2025년까지 덴마크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12.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여해야 하는 사회주의 체제라면 그 12%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민자 출신으로 덴마크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약 16%까지 올라갑니다. 이 수치가 27%를 넘는 스웨덴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단일 민족이었던 사회의 이 변화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 집단이 주목받았습니다. 약 27만 명의 거주자가 무슬림 다수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주요 집단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발칸반도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나라에서 그것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네에서는 그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코펜하겐의 메르네르 파르켄, 오르부스의 겔레루프 파르켄, 오덴세의 보스모스와 같은 곳들은 실업률이 약 40%에 달하고 범죄율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밀집된 주택단지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당국조차도 공식 문서에서 자국 내의 평행 사회와 유사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인정한 곳이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이민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은 영향을 더 빠르게 가속화시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그 영향이 실제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고급 대원들은 호의 없이는 들어가길 거부했고 교사들은 덴마크어가 거의 들리지 않는 교실을 보고했습니다. 덴마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정 취약계층 출신 젊은 남성의 폭력범죄 유죄 판결 비율이 덴마크 토박이들의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덴마크 내부 보고서에는 유럽 공공담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명예폭력, 강제결혼, 수영 수업이나 소풍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녀들 등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덴마크 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비공식 지역, 사회 법정들이 여기저기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은 그가 잘못된 점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무엇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에만 너무 집중하죠. 그런데 이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봤으니 그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살펴보죠. 하지만 먼저 잠깐만 우리 스폰서의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피부에 제품을 바르는 걸 정말 싫어해요. 끈적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싫고 그냥 깨끗하게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얼굴 관리 루틴이 없는 건 거의 범죄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원스킨을 알게 된 후로는 그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제 피부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 나이 들 때가 됐다고 피부가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무례하죠. 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설득한 끝에 결국 써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신뢰하지 않는 제품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원스킨은 10,000개 이상의 별 5개 리뷰로 피부 건강 수명 분야 선두주자가 됐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과는 달리 피부가 더 좋아지기 위해 복잡한 루틴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이 넘는 장수 연구에서 탄생한 원스킨 OSO1 펩타이드는 노화의 눈에 띄는 징후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간 한정으로 oneskin.co/mira에서 코드 미라 사용 시 원스킨 제품 15% 할인됩니다. 15% 할인받으려면 oneskin.co에서 코드 메이라 K를 사용하세요. 구매 후 어디서 알았는지 물으면 방송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방송 지원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이 영상을 홍보하거나 알림벨을 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푸시백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곧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주제로 돌아가 덴마크가 뭘 잘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프롬 네이션스 영상은 여러 챕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덴마크의 종말, 자유로운 돈이 자유로운 국경과 만날 때, 그리고 노고존의 등장입니다. 방금 그 부분을 살펴봤죠? 이제 곧 볼 챕터들은 다음과 같아요. 강제로 동네를 철거하거나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고 베일과 부르카를 금지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난민 제로 정책, 그리고 왜 좌파가 이민자들에게 등을 돌렸는지도 다룹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예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떠나라고 하고 유럽이 덴마크를 따라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영상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요. 시작해 봅시다. 평행사회 없는 하나의 덴마크 문서를 발표했는데 단순한 백서가 아니라 전쟁 계획이었어요.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동네를 실업률, 범죄 전과, 교육 수준, 평균 소득 등으로 순위 매긴 목록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 정도라면 법에 명시하지 못했을 기준도 포함됐죠. 비서구권 출신 주민의 비율이었어요. 그 비율이 50%를 넘고 해당 지역이 충분한 사회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적으로 평행사회로 지정됐죠. 그 상태가 5년 동안 유지되면 더 엄격한 전환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 목록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는 2010년부터 게토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며 개입 대상으로 이민자가 많은 29개 지역을 지정했어요. 2018년에는 대응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정부는 그 지역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덴마크는 다른 어떤 서구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영국도 이런 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법은 해당 전환 지역의 공공주택 협회들이 2030년까지 사회주택을 40%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철거, 민간 대발업자 강제 매각, 장기 임차인 임대 갱신 불가 통보를 뜻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철거되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바꾸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단지에서 가족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같은 개혁 패키지에는 더 작지만 중요한 규정들도 있었고 지정된 구역 출신 아이들은 사실상 어린이집 이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국가는 첫날부터 언어와 문화 노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범죄 처벌이 2배로 강화되어 코펜하겐 거리의 한쪽에서 일어난 절도는 반대편에서 일어난 동일한 절도보다 2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 지급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시민권 취득 요건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2002년부터 덴마크는 약 30% 탈납률의 시민권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새로운 시민들이 여권을 받기 전에 덴마크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이른바 가치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모호한 관료적 언어 대신 덴마크 장관들이 평행사회가 덴마크의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지지합니다 대신 그들은 잠깐 우리 사회와 평행사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사회 안에 평행사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명명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꽤 쉽습니다. 이는 관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장은 코펜하겐 수 네레브로의 1980년대 주택단지 율란스 파르켄입니다. 국제여행 매체는 이곳을 음식과 거리 문화로 세계 최고 동네 중 하나로 소개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이를 평행사회로 봅니다.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민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귀화한 덴마크 시민으로서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아이를 키워왔지만 갑자기 공식 통계에 의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문제의 일부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실제로 이러한 평행사회들을 다뤘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부르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018년 5월 덴마크 의회는 공공장소 얼굴 가리개 금지법을 75대 30으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무슬림 여성만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니캅과 부르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었고 이웃 국가들 대부분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기를 꺼려하던 시기보다 몇 년 앞서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스웨렌 파페 폴센은 외교적 표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덴마크 가치와 맞지 않고 공동체에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이 금지로 덴마크가 분명한 선을 긋는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며 첫 위반 시 1000 덴마크 크론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빼앗는 문제로 몰아가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단계는 중요하고 우리는 단계를 좋아해요. 위반 시에는 최대 10,000 크론의 벌금이나 심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독립적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쓴 여성은 150, 200명뿐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 숫자를 지적하며 이 법이 상징적이고 보여주기식이며 심지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장관들은 이 법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무엇을 받아들일지 그 경계를 정하려 할 때 상징이 사람들이 싸우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빵!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김으로써 장악하려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맞아요.
상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당신을 이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023년부터 덴마크 정부는 교육기관에서 기도실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종교적 표현이 아닌 세속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도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가 덴마크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교실 내 기도실이 학교를 학습 공간이 아닌 종교 표현의 장소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종교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제도들이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들이 모든 사람의 종교적 신념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점도 정말 잘 이해합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갖기로 했다면 그 신념을 지지해주는 곳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제안은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도됐으며 기독교 달력 등 다른 종교적 배려는 유지됐습니다. 비판받은 정부가 무슬림만을 선별적으로 겨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제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언급한 뒤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도의 제안에서는 교육기관들이 기존의 기도 공간을 제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일부 제안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셨다면 이들이 꼭 무슬림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에서 기도하지 마라, 모스크를 찾아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덴마크가 결정한 전체적인 방침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영국에서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내전을 시작하는 대신 이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동기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기관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살면서 무료로 주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기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덴마크 공공생활 재정의로 표현됐습니다. 그 압박은 학교 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10년간 해외 자금 지원 종교기관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스크의 외부 자금 지원 내역을 공개하도록 압박했고 반민주적이거나 반통합적인 메시지를 설교한 혐의를 받는 이맘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극단적인 종교적 관점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광신적이고 거의 지하디 테러리스트 센터들을 기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공간으로 위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모든 모스크가 자금 출처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면 갑자기 이런 건물들을 지원하는 테러 인프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들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가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내용이라면 괜찮지만 극단주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조치들이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하기에 이 장소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덴마크는 자국 내 종교 설교자들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징호 발언 및 급증화 법률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법을 확장했습니다.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메시지는 불편했지만 덴마크에서 설교하려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덴마크는 망명 제도를 조용히 거의 완전히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면 베일이나 기도실에 대한 논쟁은 가정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프레데릭센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난민 제로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구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2024년 덴마크는 2,333건의 난민 신청을 받았고 그중 단 860건만 승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유인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약 600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2025년 11월 말까지 1년 동안 승인된 신청은 단 839건에 불과했습니다. 덴마크 이민부는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비교를 위해 영국 내무부는 2025년에 덴마크의 정책으로 인해 망명 신청이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 중 약 95%가 실제로 나라에서 추방되었다고 계산했습니다. 2024년 덴마크는 인구 1만 명당 약 4건의 새로운 망명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와 동등한 수치가 약 16건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이 수치는 더 높았습니다. 덴마크 이민부 장관 라스무스 스톡루는 메시지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그는 덴마크에 적은 외국인만 오고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 지루하군요. 아무도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난민 신청. 그는 난민 유입 제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그 사람은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의 현직 장관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말하는 장관이 있다는 게 참 좋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도 그런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유럽인의 시각으로 가장 이상했던 점은 누가 이런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에서 강경한 이민 정책은 주류 언론이 극우나 극단적이라 부르는 우파 정당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 서유럽 내 가장 강경한 이슬람 이민 반대 정책을 만든 이는 우파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우파들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맞서 싸우려 한다고 만들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건 좌파가 맞서 싸워야 할 주제예요. 왜냐하면 좌파는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스스로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가치가 이 집단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모두가 복지 혜택만 받으면 사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보적 신념으로 종교적 삶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정말 삶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면요.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의 장악에 반대하는 것과 일치해요. 전부 다요. 전부 다요. 간단하고 쉽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좌파 정당이 이 점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프레드릭슨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진영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적 분열도 뛰어넘는 문제예요.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였다면 이민 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했을 정당이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어요. 그들은 우파로부터 이 이슈 전체를 빼앗아와서 모두를 압도해버렸죠. 2022년이 되자 전통적으로 이민자 친화적이었던 덴마크 좌파의 일부는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에 완전히 동의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덴마크 국민당은 주요 정책이 중도 좌파 정부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덴마크 노동조합과 노동계층, 사회민주주의 지지층은 이 변화가 무슬림 공격이 아니라 복지국가 보호 조치로 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이 때문에 설계자들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고 2026년 3월 25일 덴마크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갔습니다. 프레드릭센은 6년간 사회민주당을 유럽 내 가장 강경한 중도 좌파 정부로 브랜딩해왔고 3선이 유력하게 예선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정당이 앞섰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린란드 외교 갈등은 오히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국민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오자 사회민주당은 겨우 21.9%를 득표하며 1903년 이후 최악의 총선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덴마크를 대표하던 정당이 한 세기를 뒤흔든 붕괴를 겪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12개 정당 중 승자는 없었습니다. 의회는 분열됐지만 프레데릭센은 끝까지 시도했습니다. 프레드릭센은 일주일간 중도 좌파 정당과 협상하며 연정 구성을 시도했고 타협안과 장관직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초당적 정부를 제안했지만 무너졌습니다. 2026년 5월 9일 프레데릭 10세 국왕은 자유당 대표 트룰스 룬 폴센에게 대신 중도 우파 정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정치 협상에서 덴마크 국민당은 트룰스 룬 폴센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그들은 특정 이민자 집단의 순이민을 줄여 장기 인구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중도 좌파 정부가 이민 문제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며 오랫동안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덴마크 국민당은 자신들의 주요 정책이 중도 좌파 정부에 흡수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동조합, 노동계급 유권자들, 그리고 더 넓은 사회민주주의 지지층에게 이 변화는 복지국가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됐으며 무슬림 공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이 오갔습니다. 보편적 건강보험, 무료 대학교육, 그리고 넉넉한 연금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사회계약이 매우 다른 지역에서 영부 정착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국가나 열린문 정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고 사회민주당은 열린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덴마크는 어떤 다수당이 집권해도 열린문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정치적으로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런 합의가 바로 덴마크 모델이 외부인들이 정치적으로 해체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덴마크 체제 내에서는 의미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보신다면 Fall of Nations를 꼭 구독해주세요. 이번 봄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이 20년대가 끝날 때까지 유럽 이민 논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데릭 10세 국왕은 자유당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의제를 훔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연합이 그녀의 입장이 약하다고 판단해 권력을 잃었습니다. 현대 서유럽 역사에 이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전부 보면서 와, 그녀가 정말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깨닫게 되죠. 아니야. 덴마크 국민들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해.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연정을 만들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극단적으로 다루길 원했기 때문이죠. 덴마크에서 오버턴 윈도우는 단순히 이동한 게 아니라 프레데릭센조차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덴마크가 자체적인 정치적 지진을 겪고 있는 동안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조용히 큰 소란 없이 한 번에 한 정부씩 똑같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덴마크 전략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런던에서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하지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해요. 이제 그만이에요. 우리는 이런 아첨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정면으로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정치적 의견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실제로 깨달은 덴마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빼앗게 두면 안 돼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